네, 어제 하반기 첫 증시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전 8시 59분 59초 이후에 60초에 시작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 확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권으로 접어든 모습인데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봐야겠죠? 네, 사실 그리스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증시의 상승세가 나타난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와 우리 경제에 있어서 펀더멘털이 견조한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다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큰손인 외국인들이 다시금 돌아와 줄 수 있을지, 우리 시장의 강한 상승을 담보할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의 김종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우리 증시는 외국인이 안 팔기만 하면 오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펀더멘탈 자체는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하반기에도 뚜렷한 개선 요인이 없는 것이 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 6월 달까지 나타난 수출입 지표들의 전반적인 추이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수출도 감소했고 수입도 감소하는 모습, 특히 수입이 더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양상이었고요. 지금 이것이 환율 효과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원화로 환산해 보더라도 전반적인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의 전반적인 부진이 상반기 내내 이어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품목과 국가별로 봤더니 국가별로는 유럽 쪽의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품목별로는 IT 빼고 전부 부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의 내용만 놓고 보면 우리는 개방경제하에서의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의 수출 지향 국가인데 이쪽의 성적표는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수입도 보시면 유가 같은 경우가 이제 급락하면서 원자재는 감소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소비재와 자본재라는 것들을 많이 수입을 해야 우리 시장에 이제 경기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방증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는데요. 자본재 수입 안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투자 안 한다는 얘기고요. 소비재 수입 안 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가격 부담을 느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수입도 굉장히 둔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월별 무역수지 동향만 놓고 보게 되면 최근 3년간 가장 가파른 상세를 나타내면서 좋은 모습인데 이게 불황형 흑자이기 때문에, 즉 유가가 급락해서 나타난 불황형 흑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기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이런 식의 달러 공급이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달러 공급 초과로 달러 가격은 국내에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원화의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누적된 것이 결국은 일본 업체들을 좋게 만들어주는 양상으로 전개가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펀더멘탈 쪽, 특히 수출 쪽에 있어서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뿐만 아니라 전체 글로벌 시장 분위기가 불황의 흑자가 지속이 되면서 속빈 강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적인 측면도 살펴보면 2분기 국내 기업들의 시장 컨센서스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상방향 쪽으로 베팅하는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아마 이제 개별 기업 정도의 매수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는 지수의 방향성에 큰 움직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결제 약정의 급증이 아직 동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외국인들이 그나마 개별 종목으로만이라도 사주거나 아니면 기존의 매도 포지션을 빠르게 축소하는 이유가 뭔지는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재 지금 시장의 주도주격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제약, 화장품, 가구, 소비재 이런 쪽 종목군들인데요. 밸류에이션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성장을 고려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이 정도다. 근데 앞으로 실적 얼마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도 믿을 수 없다. 더 가야 된다. 이런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쉽게 되돌려줄 수 없는 것은 우리 시장의 저성장이 고착화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성장의 그림이 보여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너무도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역사적으로 보면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할 때 코스닥은 같이 급락을 하더라라는 것인데 어느 정도 그런 영역에 들어온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레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레벨에 왔다라는 점은 부담 요인인데요. 문제는 언제냐는 거죠. 이게 당장 오늘이 될 수도 있고 한 10개월 후가 될 수도 있고 3개월 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간 떨어지긴 할 정도의 수준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성적이 100점을 쳤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데는 없고 이제 조금 떨어질 때가 되긴 했는데
얘가 이제 평균 점수를 100점을 6개월을 유지할지 3개월을 유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레벨 자체는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왔다.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경제 지표의 순환 변동치도 마찬가지의 모습인데 그 타이밍이 언젠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점에서 기존 주도주를 계속 끌고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한국보다 불안한 국가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와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국가는 그리스 바로 옆에 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터키 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제 위기 이전의 환율을 보여주면서 역대 최저치, 달러 대비 역대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브라질 헤어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02년도, 2008년도 수준으로 빠른 속도의 좀 회귀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도에 나타났던 경제 위기 수준까지 지금 인도네시아의 루피아와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보다는 그나마 한국이 낫지 않느냐. 이런 그 시그널 속에서 한국 쪽으로 외국인이 그나마 조금씩은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한 가지 더하면 추경 기대감도 있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유동성 기대감이 현재 외국인들의 뭐 선물이라든지 현물 쪽이라든지 이런 매물 압박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풍부한 유동성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글로벌 증시 그리고 이머징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 투자자들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기 전략상에서 뭐 제약주, 아주 핫한 이런 종목군들 없으면 재미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스타일 로테이션이 나타나면서 이제 가치주 쪽으로 아니면 상대적으로 대형주 쪽으로 뭔가 무게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그 시기가 언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을 신규로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만 보유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 중기 전략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시장에서 핫한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게 수익률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중기, 장기로 계속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뭐 주식시장에 100%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지면 처참하게 깨질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 널려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널린 종목군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군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은 여전히 그러한 종목군들로 해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뭐 밸류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든지 향후 금리가 올라갔을 때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대형주 쪽으로의 스타일 로테이션을 서서히 좀 고려해 봐야 될 때는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주도주들이 오르겠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같은 종목들이 지고 나머지 밸류에이션이 낮거나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화학주에 대한 전망도 보도록 하죠. 앞서 다우케미칼의 주가도 봤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글로벌 화학주, 석유화학주들의 주가 흐름은 어떤지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쪽으로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다우케미칼인데요. 지금 그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200일선 부근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다우케미칼은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50일선 부근에서의 조정이었죠. 그러니까 지난 분기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번 분기 들어서 이제 실적이 좀 정체되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되면서 이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또 화학기업 중에 하나인 바스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 증시 자체의 부진 때문에 하락한 부분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수요가 과연 크게 증가할까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어찌 보면 그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항상 그랬듯이 올해도 마찬가지였죠. 작년 10월 달에 내놓은 올해 성장 전망과 올해 5월 달에 내놓은 성장 전망의 성장률 격차가 0.6%에서 0.8% 정도 또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반기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조금은 우려감으로 다가오면서 해당 종목군들의 상승 탄력이 최근에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석유화학주들 수요가 부진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성장성도 다시 의문을 갖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미리 주가에 선반영되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이들 종목의 핵심은 2분기가 실적의 피크냐 아니면 3분기까지 피크가 이어지느냐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주요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다 나프타에서 추가적인 제품들, 에틸렌과 같은 제품들을 생산해서 그 밑에 이제 추가적인 다운스트림 제품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스프레드라고 하는 게 이들이 만들고 있는 제품에서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을 뺀 겁니다. 근데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제품 가격이 올라갔던지 반대로 나프타 가격이 떨어졌던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스프레드가 좋아졌다라는 거거든요. 스프레드가 좋아지면 기본적으로 이익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전부 지금 마진 스프레드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부타디엔 정도는 바닥을 치고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거기다가 이지 같은 경우에는 나프타 가격을 최근에 크게 상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 스프레드의 개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국내에서 이지 비중이 가장 높은 현재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실적 개선이 가장 좋을 거다. 이러면서 신고가 갔다가 최근에 또 조정받았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지만 이런 호재들이 밸류에이션 상에 안 녹아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충분히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자체가 과거에 대비해서 절대 저렴하지 않다라는 거죠. 불과 2달 전에는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현재 탄력적인 반등이 가능했으나 지금 현재 주가 수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저렴하지 않은 상황. 뭐 비싸진 않지만 그렇다고 싸다라고도 볼 수 없는 적정 가치를 조금 넘어선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추가적인 반등을 이어가기 위해선 3분기까지 이 마진 스프레드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야 된다라는 건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유화학 업종은 2분기 실적 확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뭐 관망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좀 비중을 더 늘리고 기관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보단 기관도 실적 확인하고 도망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기관들이 빠져나오는 시점에서 동반해서 빠져나오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 제품들의 이익은 점차 더 나아지고 있지만 이 같은 이익 상향 조정치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보셨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주가가 다시금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소 단기적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소개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로벌 이슈들과 함께 종목들에 대한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체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네, 7월 증시가 시작이 됐는데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떨지 미리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전략 함께 하시죠.